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5살 시장통에서 10수년째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피땀 흘려 마련한 내 아파트를 통째로 삼키려던 시댁 식구들의 탐욕에 맞서 그 인간들을 어떻게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었는지 그 기막힌 사연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믿었던 가족에게 등 뒤에서 칼을 맞아본 적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실 텐데요. 억울함을 쏙 시원한 사이다로 갚아준 통쾌한 제 이야기,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날도 저는 반찬가게 문을 닫고 늦은 저녁에 귀가했습니다. 새우젓 냄새가 밴 앞치마를 겨우 벗어던지고 현관문을 여는데 거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남편이 야근이라 했으니 집은 비어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고개를 갸웃하며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소파 한가운데 떡하니 앉아 계신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이셨어요. 미리 연락 한 통 없이 불쑥 와 계신 겁니다. 저는 놀란 가슴을 누르며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미리 전화 주시지. 어머님은 제 인사를 씹듯 무시하시더니 소파 팔걸이를 손바닥으로 탁 내리치며 입을 여셨습니다. 집문서 어딨어? 대뜸 이 한마디가 날아왔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집문서요?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눈을 부릅뜨시더니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제 쪽으로 성큼 다가오셨습니다. 이 아파트 명에 당장 우리 아들 앞으로 돌려놔. 목소리가 거실 벽을 타고 울릴 만큼 또렷하고 거칠었어요. 저는 멍하니 어머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싶어서요.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어머님은 제 말을 가로막으시더니 탁자를 주먹으로 쿵 내리치셨습니다. 찻잔이 달그락거리며 흔들리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크게 울렸죠. 쫓겨나기 싫으면 당장 인감도장 가져와. 내일 법무사 사무실 갈 거야. 이건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어머님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이미 다 정해놓은 사람 특유의 차가운 확신이 서려 있더라고요. 저는 안방 쪽을 돌아봤습니다. 야근이라더니 안방에서 게임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남편이 집에 있었던 겁니다. 여보, 나와봐.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제가 안방 문을 두드리자 남편이 느릿느릿 거실로 나왔습니다. 잠옷바람에 헤드셋을 목에 걸친 채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뭐야, 시끄럽게. 뭐긴 뭐야. 어머님이 갑자기 오셔서 집 명의를 넘기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제 옆이 아니라 어머님 곁으로 가서 섰습니다. 그 한 걸음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내가 평소에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데 엄마가 화가 안 나시겠어? 순순히 명예 넘겨. 남편의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온 순간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머님 편을 드는 거였어요. 내 남편이 내 집에서 내 앞에 서서 어머님과 한편이 되어 나를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이 아파트는 내가 반찬 가게에서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산 집이야. 내 명의고 내 집이야. 넘길 수 없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님은 코웃음을 치시더니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번 돈이 결국 누구 덕에 번 거야. 내 아들이 가장 노릇을 하니까
내가 편하게 장사를 한 거지. 어이가 없었어요. 하루에 3시간만 자고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일한 게 아들 덕이라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만 나가주세요. 밤도 늦었고 저는 이 이야기를 더 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현관문 쪽을 가리키며 소리를 높이자 남편이 갑자기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거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손바닥으로 짚은 마룻바닥이 차갑게 느껴지던 그 감각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저를 내려다보며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집에서 쫓겨나야 할 사람은 너야, 정희. 비웃음이 섞인 그 목소리에 온몸의 피가 다 식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일으켜 세워주기는커녕 어머님 옆에 팔짱을 끼고 서서 입을 열었어요. 명예 안 넘길 거면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골라. 이혼이라는 단어가 저를 한 번 더 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내뱉고는 어머님 가방을 챙겨들더니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머님도 코트를 걸치시며 등을 돌리셨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도 안 그러면 빈손으로 나가는 수가 있어. 쿵,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아파트 전체를 흔드는 것 같았어요. 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차가운 마룻바닥 위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하얗게 눈을 찔렀고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귀를 때렸습니다. 손끝이 서늘해지고 밀쳐질 때 부딪힌 엉덩이뼈가 욱신거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진 채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는데 문득 이 아파트를 처음 계약하던 날이 떠올랐어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오던 길 다리가 후들거려서 상가 계단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뻐서 운 게 아니었어요. 그 집 한 채를 사기 위해 제가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는지 그 세월이 주마등처럼 밀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만년 대리였어요. 월급이 적다고 불만은 많았지만 이직 준비를 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퇴근하면 안방에 틀어박혀 게임을 하고 주말이면 낮잠을 자는 게 그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남편 월급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겨우 맞추는 수준이었어요. 적금은 꿈도 못 꿨죠. 그래서 제가 나선 겁니다. 큰애가 초등학교에 올라갈 무렵 시장 구석에 평수 작은 점포 하나를 얻어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보증금은 친정 엄마한테 무릎 꿇고 빌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도매상에서 재료를 떼어오고 밑반찬을 만들고 오전 10시에 가게 문을 열었어요. 밤 10시에 가게를 닫고 집에 오면 설거지를 하고 다음날 메뉴를 짜고 잠자리에 누우면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3시간 자면 다행이었어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물집이 터지고 터진 자리 위에 또 물집이 잡혔습니다. 겨울이면 갈라진 손가락 사이로 피가 배어나왔고 양념을 버무릴 때마다 고춧가루가 상처에 스며들어 눈물이 핑 돌았어요. 관절이 붓고 손목이 시큰거려도 파스를 붙이고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일한 돈에서 생활비를 빼고 남은 것을 1푼, 2푼 적금에 넣었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가게를 도와주겠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제가 새벽에 나가는 소리에
눈 한 번 뜨는 법이 없었어요. 저녁에 지쳐서 돌아오면 거실 바닥에 과자 봉지가 나뒹굴고 싱크대에는 컵라면 용기가 쌓여 있었죠. 그래도 불만을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내 가족을 위해 버티는 거라고, 이 고생이 끝나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으니까요. 10년이 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적금이 모이고 또 모이고 어느 날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데 드디어 아파트 계약금을 칠 수 있는 금액이 찍혀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아파트를 알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눈을 반짝이더라고요. 그래, 얼마짜리 볼 수 있는데?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신이 나서 묻는 꼴에 속이 쓰렸지만 참았어요. 문제는 계약 당일에 터졌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펜을 잡더니 물었어요. 공동 명의로 하는 거지? 당연히. 저는 펜을 든 남편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새벽마다 도매시장 바닥을 기어다니며 재료를 나른 건 이 손이었어요. 갈라지고 부르튼 제 손가락을 한번 쫙 펴보이며 말했습니다. 내 돈으로 사는 집이야. 내 이름으로 할 거야. 남편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부동산 사장님 앞에서 면박을 당했다고 생각했는지 입꼬리가 실룩거리더니 계약이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은 며칠 동안 저한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이 삐친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풀어지겠거니 했죠. 그 삐침이 앙심이 되어 곪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어머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제가 반찬 가게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머님의 태도가 달라졌거든요. 명절이 되면 정이야 용돈 좀 두둑이 챙겨라 하시며 을에 손을 벌리셨습니다. 처음에는 10만 원, 20만 원이던 게 해가 갈수록 50만 원, 100만 원으로 불어났어요. 시누이 생활비가 빠듯하다며 도와주라 하시고 조카 학원비가 밀렸다며 대신 내라 하시고 어머님 약값이 모자라다며 보내라 하셨죠. 저는 매번 거절했습니다. 남의 돈이 아니라 내 피와 땀이 섞인 돈이었으니까요. 거절할 때마다 어머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서운한 눈빛이었고 나중에는 미운 눈빛이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의 의미를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서운한 거야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젯밤 어머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 집문서를 내놓으라 하시던 그 눈빛이 수년간 제가 못 본 척했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벼르고 벼르던 것이었어요. 내 피땀 어린 집이 저 사람들 눈에는 그저 빼앗기 쉬운 먹잇감이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바닥에 짚고 있던 두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머님 댁에 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자는 건지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린 사람이 사과 한마디 없이 버티는데 제가 먼저 손 내밀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날은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가게 출근 전에 밥 한 공기를 대충 말아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남편이 돌아왔나 싶어 현관 화면을 봤더니 화면에 찍힌 얼굴은 시누이였습니다. 아침 9시도 안 된 시간에 연락도 없이 찾아온 거예요.
문을 열자마자 신우이가 실내화도 안 신고 쑥 들어오더라고요. 거실을 지나 작은 방 문을 열더니 방 안을 빙 둘러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기 괜찮네. 벽지 좀 바꾸면 우리 애들 놀이방으로 딱이겠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식탁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신우이는 방에서 나오더니 거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마치 자기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한 자세였어요. 옳게 엄마가 이 집에 들어오시면 우리 애들도 여기서 봐주시기로 했거든. 신우이가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작은 방은 놀이방으로 쓸 거고 옳게는 큰 방에서 살림이나 잘하면 돼.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또 났어요. 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할 사람이 벌써 방 배치를 끝내놓은 겁니다. 여기 내 집이야. 누가 마음대로 방을 나눠.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신우이가 고개를 획 돌리며 눈을 치켜떴어요. 옳게가 원래 뭐 있던 사람이야? 우리 오빠한테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려고 하면 안 되지. 굴러들어온 돌. 그 말이 명치를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10수년 동안 잠도 못 자고 뼈 빠지게 일해서 이 집을 산 사람한테 할 소리는 아니었어요. 저는 신우이의 팔을 잡고 현관까지 끌고 갔습니다. 나가. 다시는 연락 없이 남의 집에 찾아오지 마. 신우이는 팔을 뿌리치며 현관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 집이 옳게 집이야? 우리 오빠 집이지. 두고 봐. 금방 쫓겨날 거면서. 쿵, 현관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잠금 버튼을 2번이나 눌러야 했어요. 신우이를 내보내고 식탁에 앉아 물을 한 잔 들이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 보낸 문자였어요. 명의 변경 서류에 도장 찍기 전까지는 절대 집에 안 들어간다. 알아서 판단해. 이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이야기를 하자는 말도 없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는 일방적인 통보였죠. 문자를 읽고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이셨어요. 정희야. 어머님 목소리는 그날 밤 거실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이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내 아들 이혼남 만들기 싫으면 당장 인감도장 들고 와. 법무사 사무실 예약 다 해놨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들고 있었어요. 대답 안 해? 쫓겨나고 싶어서 그래. 어머님, 저는 명의를 넘길 생각이 없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팩스기에서 종이가 한 장 나왔습니다. 팩스를 보내는 사람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나 싶어 종이를 집어들었는데 이혼 서류 양식이었어요. 발신자는 남편이었습니다. 종이 상단에 남편이 손글씨로 한 줄을 적어뒀더라고요. 도장이든 이혼이든 하나 골라. 가게 형광등 아래서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팩스로 보내는 남편이라니 이게 부부 사이에 할 짓인가 싶어서요.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전화에 문자가 또 하나 도착했습니다. 어머님이 보낸 건데 사진이 한 장 첨부되어 있었어요. 열어보니 이혼 서류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 이름 옆에 이미 도장까지 찍혀 있었어요. 사진 아래 어머님이 글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빈손으로 쫓겨나기 전에 판단 잘해라. 하루 종일 신우이가 와서 행패를 부리고 남편이 문자로 협박을 하고
어머님이 전화로 압박을 하고 팩스로 이혼 서류가 날아오고 문자로 또 이혼 서류 사진이 도착하고 쉴 틈 없이 사방에서 죄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관자놀이가 지끈거리기 시작하더니 눈앞이 핑 돌았어요. 가게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달려드는 게 단순히 집 욕심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어머님이 빌라 보증금까지 만지작거리며 법무사를 예약해두고 시누이가 방 배치까지 끝내놓고 남편이 이혼 서류까지 미리 준비해 놓은 이 짜임새.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이 밑에 깔려 있다는 느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편두통약을 꺼내 물도 없이 삼키며 저는 생각했어요. 뭔가 있다. 반드시 뭔가 있다고요. 그 주말이었습니다. 가게 쉬는 날이라 늦잠을 자고 일어나 빨래를 돌리는데 옷장 정리를 하다가 구석에 처박혀 있는 물건 하나가 손에 잡혔어요. 남편이 예전에 쓰던 구형 태블릿이었습니다. 새 거 사면서 여기다 쑤셔박아 둔 게 아마 1년도 넘었을 거예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거든요. 별 생각 없이 전원 버튼을 눌렀는데 화면이 켜졌습니다. 배터리가 아직 남아 있었나 봐요. 충전기에 꽂혀 있던 것도 아닌데 신기하다 싶었죠. 화면이 뜨자마자 알림이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었어요.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처음에 남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것 같아 망설였어요. 부부 사이라도 사생활은 있으니까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런데 며칠째 저를 조여오는 그 이상한 짜임새가 떠올랐어요. 어머님의 법무사 예약, 시누이의 방 배치, 남편의 이혼 서류 팩스. 저는 이를 악물고 알림을 눌렀습니다. 대화 목록 맨 위에 단체 대화방이 하나 있었어요. 방 이름은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참여 인원은 3명, 어머님, 남편, 시누이. 저는 그 방에 없었어요. 며느리를 빼놓고 우리 가족이라니 그 방 이름부터 가슴을 한 대 치더라고요. 대화 내용을 위로 올려가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줄은 평범한 안부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스크롤을 올릴수록 제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엄마, 나 큰일 났어. 돈이 급해. 어머님이 답하셨더라고요. 또, 이번엔 얼마야? 사채 이자만 이번 달에 1,000이 넘어. 원금은 아직 손도 못 댔어. 사채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대화를 더 올려보니 전모가 드러났어요. 남편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 돈을 주식으로 만회하려다 더 크게 물렸고 그 구멍을 메우려고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겁니다. 빚이 수억이었어요. 제가 10수년 동안 새벽마다 시장 바닥을 기며 모은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이 고스란히 도박판과 주식시장으로 날아간 거였습니다. 어머님 메시지가 이어졌어요. 일단 급한 사채 이자는 내가 막아줄게. 내 누이한테도 돈 좀 빌려달라고 해놨다. 시누이도 바로 답을 달았더라고요. 오빠 나도 여유 있는 거 아닌 거 알지? 근데 엄마가 하도 사정을 하셔서 일단 보탰어. 어머님이 시누이의 돈까지 끌어모아 남편의 사채 이자를 막아준 거였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들이 빚에 쪼들리면 엄마가 나서는 거야 세상에 흔한 일이잖아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보낸 긴 메시지가 있었어요. 내가 내 빚을 이만큼 막아줬으니 이제 내가 할 일이 있어. 정희 이름으로 된 아파트 내 명의로 돌려받아. 그 집을 팔면 남은 빚 다 갚고도 남아. 정희는 내보내고 나랑 내 누이네가 들어가서 같이 살자. 제 이름 석자가 찍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화면을 잡고 있는 손가락에 힘이 빠져 태블릿을 놓칠 뻔했어요. 남편의 답장도 바로 아래 있었습니다. 알겠어, 엄마. 은혜 갚을게. 정희 그년 거추장스러웠던 거 한두 번이야? 내가 앞장서서 내쫓을게. 거추장스러운 아내. 그 단어가 눈에 박히자 숨이 턱 막혔어요. 10수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이 가족을 먹여 살린 사람한테 거추장스럽다니요. 신우이의 메시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오빠 빚 갚고 아파트 팔아서 남는 돈은 나한테도 좀 떼어줘. 나도 오빠 때문에 돈 넣은 게 있으니까. 어머님이 바로 답하셨더라고요. 그래, 내 몫도 당연히 챙겨줄게. 걱정 마. 딱 세 사람이서 제 아파트를 뜯어먹을 국리를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겁니다. 저는 태블릿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대화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어머님이 그날 밤 불쑥 찾아와 집문서를 내놓으라 한 것도, 남편이 노골적으로 어머님 편을 든 것도, 신우이가 방 배치까지 끝내놓은 것도 전부 이 대화방에서 짜놓은 각본이었어요. 저를 가족이 아니라 빚 청산용 자금줄로 쓰다 버릴 희생양으로 취급한 겁니다. 태블릿 화면이 눈물에 번졌습니다. 10수년이었어요. 새벽 시장 바닥의 비린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고춧가루의 따가움, 하루 3시간 잠에 찌든 눈, 그 모든 것을 견딘 이유가 이 가족이었는데, 저는 태블릿을 꽉 안은 채 거실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어깨만 들썩이며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마르고 나니 이상하게도 머릿속이 맑아졌어요.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지만 눈동자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울 만큼 울었으니 이제 울음은 끝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았어요. 태블릿을 다시 켜서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어요. 화면을 한 장 한 장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아파트를 팔아 빚을 갚겠다는 메시지, 남편이 저를 내쫓겠다고 맹세한 메시지, 신우이가 남는 돈을 달라고 요구한 메시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찍었어요. 캡처한 이미지를 제 클라우드 계정에 올려 백업까지 마쳤습니다. 이건 제 방패이자 칼이 될 증거였거든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저 인간들 입에 내 피땀이 섞인 돈을 단 1원도 넣지 않겠다고요.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어머님이 받으셨습니다. 뭐야, 드디어 정신 차렸어? 어머님 목소리에는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저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목소리를 일부러 떨리게 만들었어요. 항복하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연기한 겁니다. 명의요, 당장 넘겨드릴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님이 숨을 한 번 크게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진작 그랬어야지. 쓸데없이 버텨서 고생만 했잖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유지하면서 한마디를 더 얹었어요. 어머님, 서류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3일만 주세요. 이번 주말에 이사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머님이 껄껄 웃으셨어요. 그 웃음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귓속에 울렸습니다. 그래, 주말에 당장 짐 싸서 들어갈 테니까 깔끔하게 준비해놔. 네, 어머님. 깔끔하게 해놓을게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항복을 철석같이 믿으셨어요. 곧바로 살고 계시던 빌라의 전세 보증금을 빼기 시작하셨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어머님은 확실하게 아파트를 차지하고 남편의 남은 빚까지 한 번에 털어버릴 속셈으로 빌라 보증금을 전부 빼셨어요. 전부요.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빼서 이삿짐을 꾸리셨습니다. 시누이도 자기 짐을 챙기고 남편도 본가에서 빈 박스를 접으며 이사 준비를 했다고 해요. 세 사람이 아파트 입성을 앞두고 들떠서 짐을 싸고 있는 그 3일이 제가 벌어놓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3일 동안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않았어요. 첫째 날 가게 문을 닫자마자 상가 단지 부동산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분은 제가 반찬 가게를 처음 열 때부터 알고 지낸 분이에요. 사장님 앞에 앉아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 아파트를 급하게 팔아야 해요. 사장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자세한 사정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대신 조건만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시세보다 5천만 원 싸게 낼게요. 대신 대출 없이 3일 안에 현금으로 잔금까지 치를 수 있는 사람을 찾아주세요. 즉시 입주 가능한 조건이에요. 사장님이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이셨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분이라 제 표정만 보고도 사정을 짐작하셨나 봐요. 알았어. 한번 찾아볼게. 둘째 날 아침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람 찾았어. 인테리어 철거 업체 하는 사장인데 현금 여유 있고 당장 입주하고 싶어 해. 오늘 만나볼래? 바로 만났어요.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하니 떡 벌어진 어깨에 우락부락한 인상의 남자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철거 업체 사장님이었어요. 악수를 하는데 손이 제 손의 2배는 되더라고요. 이분이 조건을 확인하더니 바로 가계약금을 입금하셨습니다. 그날 오후에 중도금까지 들어왔어요.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셋째 날 잔금이 입금되고 등기 이전 서류를 넘겼습니다. 제 이름이 빠지고 새 집주인의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 가슴 한쪽이 쿵 내려앉았어요. 10수년 피땀의 결과물을 제 손으로 내놓는 거였으니까요.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지금 아까워할 때가 아니었어요. 매매를 마무리한 뒤 바로 움직였습니다. 단기 보관 이사업체에 전화해서 당일 예약을 잡았어요. 아파트로 돌아가 제 옷까지 귀중품, 서류 뭉치만 빠르게 박스에 담아 빼돌렸습니다. 남편의 게임기, 한정판 피규어, 잡동사니들은 손도 대지 않았어요. 새 집주인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집안에 남아있는 물건들은 이전 세입자가 버리고 간 폐기물이에요.
철거하실 때 쓰레기장으로 전부 치워주세요. 철거업체 사장님은 씩 웃으시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걱정 마세요. 깔끔하게 비워드릴게. 마지막으로 저는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클라우드에 백업해둔 대화방 캡처 전부를 인쇄해서 가져갔어요. 변호사님은 자료를 훑어보시더니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재산 분할 방어는 문제 없습니다. 위자료 소송도 충분히 가능해요. 서류에 도장을 찍고 사무실을 나오는데 며칠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주말만 오면 됐습니다. 주말이 밝았습니다. 4월 초의 바람이 아직 쌀쌀한 아침이었어요. 저는 아파트 단지 맞은편 카페 창가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주차장 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어요. 이삿짐 센터 트럭 한 대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트럭 뒤를 따라 승용차 한 대가 붙어 들어왔어요. 차에서 어머님이 먼저 내리셨습니다. 화사한 꽃무늬 외투를 걸치시고 머리까지 새로 하고 오셨더라고요. 주차장에서 단지 조경을 둘러보시며 지나가는 주민에게 환하게 인사를 하셨어요. 마치 이 동네의 새 주인이 된 것처럼 당당한 걸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운전석에서 내리더니 트렁크를 열고 박스를 꺼냈어요. 시누이도 뒷좌석에서 내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단지를 구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가 놀이터를 가리키며 아이들한테 말하는 게 멀리서도 보였어요. 앞으로 여기서 놀면 된다는 식이었겠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시계를 봤습니다. 곧 시작될 거였어요. 어머님을 앞세우고 세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카페 창문 너머로 그들이 사라지는 걸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굳이 직접 볼 필요는 없었거든요.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그 시각 현관 앞에 선 남편이 비밀번호를 눌렀을 겁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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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경고음만 울리고 문은 열리지 않았겠죠. 비밀번호가 바뀌었으니까요. 새 집주인이 입주하면서 바꿔버린 겁니다. 남편이 다시 눌렀을 거예요. 또 경고음. 한 번 더. 또 경고음. 짜증이 머리끝까지 올라온 남편이 주먹으로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을 겁니다. 정희, 문 열어. 당장 열라고.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어요. 문 안에 서 있던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인부 2명이 땀을 닦으며 문 앞에 나타났죠. 그 뒤로 거실이 훤히 보였을 거예요. 벽지가 뜯기고 바닥재가 들리고 제가 남겨둔 것들이 산산이 해체되고 있는 광경이요. 남편이 안방에 고이 모셔뒀던 게임기가 인부의 쇠망치에 쩍 갈라져 대형 쓰레기 봉투에 처박히는 장면도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몇 년 동안 모은 한정판 피규어들이 박스째 봉투 속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을 거예요. 남편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겠죠. 아, 내 물건이야. 손대지 마. 당장 나가. 거실 한가운데서 인부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던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에 우락부락한 인상. 새 집주인, 철거업체 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이 팔짱을 끼고 남편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코웃음을 치셨다고 해요. 당신 누구야?
여기 내가 정당하게 돈 주고 산 내 집인데. 무슨 소리야? 여기 우리 집이라고. 남편이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지만 사장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셨습니다. 이전 주인이 버리고 간 폐기물 치우는 중이야. 여기 행패 부리러 왔으면 경찰 부를 거야. 어머님이 남편 뒤에서 앞으로 나오셨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기 우리 며느리 집이야. 며느리가 우리한테 넘긴 집이라고. 사장님이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 어머님 코앞에 펼쳐 보이셨습니다. 매매 계약서였어요. 잔금 완납 확인 도장이 찍혀 있고 등기 이전까지 완료된 서류였죠. 계약서에 적힌 이름은 어머님도 남편도 처음 보는 완전히 낯선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아니, 그건 나중에 사장님한테 전해 들은 겁니다. 어머님이 계약서를 두 손으로 움켜쥐며 읽고 또 읽으셨대요. 읽을수록 손이 벌벌 떨리시더니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고 바닥에 주저앉으셨답니다.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시누이가 비명을 지르며 어머님한테 달려갔고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장님이 바로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남의 집 앞에서 행패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분 뒤 경찰이 도착했고 시댁 식구들은 아파트 복도에서 밀려났습니다. 난장판이 된 복도에서 남편이 제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없는 번호입니다. 제가 이미 번호를 바꿔버렸거든요. 남편이 다시 걸고 또 다시 걸고 몇 번이고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같은 안내 멘트뿐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남편의 휴대전화에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법원에서 발송한 이혼 소장 접수 통보와 사기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내용 증명 도착 알림이었어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내용 증명을 열어봤을 겁니다. 거기에는 제가 캡처해둔 가족 대화방 내용이 전부 첨부되어 있었어요. 어머님이 아파트를 팔아 빚을 갚자고 모의한 메시지, 남편이 저를 내쫓겠다고 맹세한 메시지, 시누이가 남는 돈을 달라고 요구한 메시지,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전부요. 그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누이가 내용 증명 내용을 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대요. 어머님은 바닥에 앉은 채로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셨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제 아파트를 차지할 거라 확신하시고 빌라 전세 보증금을 전부 빼셨잖아요. 전부요. 그 돈으로 남편의 빚 일부를 막고 이삿짐을 꾸린 거였으니 이제 돌아갈 빌라도 없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트럭 기사가 주차장에서 올라와 독촉하기 시작했어요. 짐을 어디로 옮겨요? 빨리 빼주셔야 다음 건 가야 합니다. 짐을 부릴 곳이 없었습니다. 아파트는 남의 집이 됐고 빌라는 이미 빠져나왔고 갈 곳이 없었어요. 시누이가 먼저 폭발했습니다. 어머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가 이 집만 안 했으면, 오빠가 도박만 안 했으면 나까지 왜 길바닥에 나앉아야 해. 남편은 한마디도 못하고 벽에 기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바닥에 앉은 채 시누이의 삿대질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계셨고요. 세 사람은 이삿짐이 나뒹구는 주차장 바닥에서 서로를 헐뜯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재산을 삼키려 모의하던 그 우리 가족 대화방의 세 사람이 주차장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짐짝 사이에
쪼그려 앉아 서로의 목을 물어뜯고 있었던 겁니다. 시댁 식구들이 쫓겨난 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변호사님을 통해 전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세 사람은 처참한 꼴이었어요. 어머님은 빌라 보증금을 전부 빼셨으니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채 이자를 막는 데 큰 돈을 쏟아부으셨고 남은 돈으로는 월세, 보증금조차 마련할 수 없었다고 해요. 결국 세 식구가 역 근처 싸구려 여관방 하나에 짐을 풀었답니다. 여관 이불 냄새가 코를 찌르고 벽지는 곰팡이가 슬어 얼룩덜룩했을 거예요. 어머님이 그 좁은 방에서 아들과 딸에게 매일 쪼들리며 사셨을 생각을 하면 솔직히 손끝 하나 안 움직이더라고요. 남편은 도박빚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어머님이 막아준 것은 급한 사채 이자 일부였을 뿐 원금은 손도 못 댄 상태였거든요. 사채업자들이 남편을 쫓아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게임기도 없고 수집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내도 없는 남자가 여관방 싱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모습이 그려졌어요. 가엾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으니까요. 시누이는 가장 먼저 등을 돌렸어요. 어머님과 남편 때문에 자기 돈까지 날렸으니 원망이 뼛속까지 사무쳤겠죠. 여관방에서 매일같이 삿대질을 하며 싸웠다고 합니다. 결국 시누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여관을 나가 친정도 시댁도 아닌 먼 친척 집에 얹혀 살게 됐다고 들었어요. 오빠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고 주변에 하소연하고 다닌다더라고요. 제가 걸어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대화방 캡처 증거가 결정적이었어요. 남편 측에서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전해주신 말로는 남편이 법원에 나와서도 고개를 한 번도 들지 못했다고 해요. 이혼이 확정됐고 위자료 판결도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남편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 실제로 받을 돈은 없었지만 그건 상관없었어요. 제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깨끗한 정리였거든요. 이혼 서류에 최종 도장이 찍히던 날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이 참 높고 파랬어요. 어깨에 얹혀있던 무거운 짐이 한꺼번에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등이 펴지는 것 같았어요. 아파트 매각 대금과 그동안 제 이름으로 모아뒀던 자금을 합쳤습니다. 금액을 확인하고 나니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이 돈은 제가 새벽마다 시장 바닥을 기며 벌어들인 피와 땀이었으니까요.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을 거였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건물 1층을 매입했어요. 이전 가게보다 넓고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통유리 창이 크게 나 있어서 바깥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주방 설비를 깔고 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 글씨를 직접 골랐어요. 제 이름 석자를 넣은 반찬가게 이름이었습니다. 새 가게 오픈 첫날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축하해 주셨어요. 시장통에서부터 저를 알던 분들이 꽃다발을 들고 오셨습니다. 사장님, 여기 좋다. 대박 나겠어. 그 말을 듣는데 코끝이 찡했어요. 울진 않았습니다. 웃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마친 저녁이었습니다. 통유리창 앞 작은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한 잔 내렸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예전에는 손에 물집이 잡히고 갈라진 틈 사이로 피가 배어 나왔는데 이제는 살이 조금씩 차올라 부드러워지고 있었어요. 통유리 너머로 퇴근길 사람들이 지나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봄바람이 가게 앞 화분의 꽃잎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어요. 내 권리는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키는 거라는 것을요.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그 대가가 돌아오더라고요. 지금 저는 괜찮습니다. 아침마다 가게 문을 열고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이면 통유리창 앞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하루하루가 평온해요. 거창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평범한 일상이 제 손으로 지켜낸 것이라는 사실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